청담터널과 금천을 앞두고 속도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에서 배우고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애국심으로 역사로 미래를 여는 남자들. 전우영 썬킴의 애국 미남단. 안지나 선아 역사 생각합니다. 네. 역사학자 전우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어학자 아닙니다. 방송인 아니고요. 썬칩도 아닙니다. 현대사의 청통한 학자입니다. 썬킴 교수 모셨습니다. 왜 남의 이름 가지고 장난을 치십니까? 누가 장난을 쳤어? 썬칩이라니요. 썬칩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저 애국 미남단이라고 저희가 역사에서 배우고 미래를 열어가자. 미래를 여는 남자들입니다. 저 애국 미남단에 좀 불만이 있으십니까? 아니, 선생님. 미래를 열어가는 남자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렇습니까? 보통 미남 그러면은 네. 잘생긴 남자란 뜻이잖아요. 아우. 제가 그 얘기는 60평생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좀 당황스러웠죠. 왜 그러세요? 사모님이 서운하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역사 의식이 좀 바른 사람 있잖아요. 생각이 바른 사람들 잘생겨 보여요. 저 이게 코너에 이제 게스트들은 이제 미남이 맞는데 네. 진행자는 아닌 것 같아요. 알겠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예전에 애국소년단을 운영해가지고 예. 김재동 씨하고 둘이서 애국소년단을 외치고 다녀가지고 애국 미남단으로 이렇게 일단 출범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취자들이 이거 미남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꾸고요. 저 지금 전우영 썬킴 선생님께서 이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 바꿉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배우고요. 사과할 것은 바로 사과합니다. 잘못하고 국민들이 좀 굴욕적이다 그러자면 바로 사과하겠습니다. 네, 생방송의 매력이죠. 네,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전우영 선생님, 네. 선생님한테 듣는 그런 시간이에요. 사실은. 자, 어떤 얘기 해볼까요? 첫 번째 수업은 이번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 하고 나서 네. 또 하는 과정에서도 그랬죠. 오늘 들어보니까 일본 내 언론들 또 일본 정치인들이 네. 사과하기는커녕이고 이제 한국이 사죄해야 된다. 그동안의 일에 대해서. 한국이요? 한국인이 사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한국에서? 예, 한국인이 사죄해야 된다. 네. 심지어는 이토 히로부미 암살에 대해서 이제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는데 그 안중근을 영웅시하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한국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하긴 얼마 전에 관방장관이 그랬습니까? 강제동원 없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시점에서 일부 한국인들이 우리가 일본이 잘못했다라고 이제 스스로 이야기하는 그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저는 여기 깔려 있는 좀 의식이 자기 비하.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일본인들의 혐한 의식에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우리 안의 혐한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첫 순서지만 또 시성으로 비춰볼 때 우리 안에 혐한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가 이거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전 교수님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머리를 탁 쳤습니다. 이걸 왜 우리가 생각을 못했냐. 혐한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일본에서의 혐한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안에 혐한이 깔려 있다. 이게 파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이 이제 합쳐지는데 우리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서구 열강이 식민지를 지배할 때 만들었던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회 진화론이 여기 붙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식민사관이. 맞아요. 그런데요, 저는요, 일본의 극우, 일본의 정치인들이 주변 국가를 때리고 비하해서 자기네들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정치인이 조선이 썩어서 망했지. 조선이 왜 망했냐. 조선은 전쟁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정부 여당의 대표가 그렇습니다. 제발 식민지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자. 자존심 상했어요. 식민지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자는 얘기는 말은 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식민지 컴플렉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그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말씀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고요. 근데 이런 거였죠. 제가 어렸을 때가 이제 60년대 학교 다닐 때가 말해서 70년대 이런 무렵이었거든요. 그때 선생님들은
식민지 시대를 겪은 분들이고 그렇죠. 나이 든 선생님들은 1940년대나 30년대에 학교 교육을 받은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얘기들을 제자들한테 전수해 주는 거죠. 그런 얘기들 중에 이제 대표적이었던 것이 이런 것들이죠. 뭐 이제 일본인은 깨끗한데 한국인은 더럽다라든가, 아이고. 일본인은 부지런한데 한국인은 게으르다든가, 일본인들은 뭉치면 서로 단결하는데 네. 하나로 뭉쳐서 단결하는데 한국인들은 셋만 모이면 파벌로 나눠서 싸운다든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그런 이제 교육은 후대까지 이어집니다. 썬킴 선생님도 그런 거 배우셨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상당히 젊어 보이지만 네. 액면가는 그러니까 나이가 연식이 좀 있습니다. 알죠. 그렇게 또 젊어 보이진 않으세요. 왜 또 그런 소리 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이제 그 전 교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도 이어받아가지고 말씀드리면은 네. 불과 7,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른바 그 생활 기록부를 보면은 네. 그 담임 선생님이 이제 그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아이는 예의 바르고 행동이 방정해서 정말 착한 어린이다. 네. 라는 글을 썼어요. 예. 아니 예의 바르고 행동이 방정맞아야 착한 어린이인가요? 좀 대들면 안 되나? 대들면 안 돼요. 왜요? 네.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할까 너희는 열등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 돼. 너희는 목소리를 내면 안 돼. 이거 자체가 뭐라고 할까 세뇌를 시킨 거예요.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초등학교 이제 국민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국민 교육 현장을 외워야지 못 외우면 집에 못 갔어요. 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자는 태어났다. 네. 난 그렇게 안 태어났거든요. 네. 그게 이어진 거죠. 네. 7, 80년대까지. 좀 더 부연하자면 조금 이제 저랑은 좀 세대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때는 이제 우등상이나 네. 뭐 아니면 이제 모범상 네. 이런 걸 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품행이 방정하다라고 할 때 방정은 두루 올바르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사방으로 어디로 네. 보나 좀 바르다는 뜻이고 그 앞에 이제 예의 바르고라고도 쓰질 않고 온순착실하며라고 썼어요. 저희까지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한 온순착실하며 품행이 방정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온순과 착실을 굉장히 강조했죠. 뭐 일본의 교육지거에서 나온 얘기고 일본의 교육지거의 목적이 식민지 이제 교육의 목적이 충량한 충성스럽고 양순한 한국 신문을 양성하는 것에 두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어진 건데 아, 그렇군요. 조금 이제 그건 튀는 얘기 같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민족성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말이에요. 네, 민족성. 우리 민족은 민족이라는 어떻다. 단어를 우리나라 사람이 민족이란 말을 처음 쓰기 시작한 것이 1901년께부터고요. 예. 국민이라는 단어도 1899년부터나 쓰기 시작해요. 그 전에 이런 단어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가서야 이제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를 뭉치자는 얘기를 쓰는데 민족성이라는 말은 다른 민족과의 비교잖아요. 예. 1901년 시점에서 우리가 주로 비교 대상이 되었던 민족이 일본 민족이었고요. 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제 민족성을 이제 서로 비교하면서 일본이 강하고 당시에 한국이 약했으니까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고 약자가 지배받고 지배당하고 모욕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약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의 이른바 불법적인 침략 행위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한국인들 스스로에게 자기 비하의식을 심어주는 근거들을 조작해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의식 속에 심어놓았던 거죠. 이 말은 맞습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뭐라고 할까 서세 동점이라고 하면서 이제 서양 세력이 점점 동아시아를 이제 점령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일본도 서양과 똑같이 우수한 민족이다라는 걸 개념을 정리를 해놓고 그렇죠.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쉬운 비교 대상인 당시 조선 대한제국을 약간 비하하면서 우리가 너희들보다는 우수하다. 는 걸 강조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네. 일본이 이제 두 가지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유럽인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네.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가 유럽인들과 못지않게 우수한 민족이다라고 얘기하려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하니까 있어야죠. 계속 이제 한국인들에 대한 이미지 이건 이제 일본 내에서의 혐한이죠. 한국인들에 대한 이미지를 조작해서 일본 내 혐한의식을 만들어내고 이를테면 이런 거였어요. 189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일본 신문 잡지 같은데 이제 일본은 좀 전통적으로 사파 만화 종류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요즘도 애니메이션 네. 그때부터 메이지 전부터 시작된 것인데 거기서 한국을 상징하는 인물로 묘사되는 것이 갓쓰고 담배 때문 노인 아니면 기생이었어요. 조선은 노약자라서 노인이라서 이미 이제 늙어가는 사람들이고 이건 일본의 청장년들의 보호가 필요하다.
또는 조선은 여성이라서 일본의 무사들의 보호가 필요하다. 이런 이미지로 이제 형성한 거죠. 영화로 치면 일종의 하나의 배역을 맡길 때 그렇죠. 조선 사람은 예. 노인 아니면 여성 역을 맡기고 일본인들은 무사 역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미지로 일본인들의 식 속에 조선은 이제 시대에 뒤처졌고 또 고루하고 그리고 나약하고 이런 이미지로 만들어 놨는데 그건 일본인들이 가진 이제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좀 주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혐한의식인데 이게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공식 교육 시스템 안에서 이런 혐한 이데올로기가 또는 혐한 의식이 한국인들의 뇌리 속에 빠져들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예.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혐한 그 논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거의 많이 헤어났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7, 80년대까지 그러니까 60년대 말에 가서 이 말도 굉장히 생각보다 짧아요. 본격적으로 식민사관을 극복하자라는 이야기를 학계에서 하기 시작한 게 60년대 말부터 시작돼요. 그 전까지는 그 얘기도 못했어요. 그 얘기도 못할 정도였고 이승만 정권 끝나고 박정희 정권이 이제 중반부터 이제 한일 협정 이후에 그때부터 식민사관 극복 운동이 일어나면서 일본인들이 만들어 놨던 수많은 혐한의 증거들, 혐한 담론의 학문적 토대들을 하나하나 허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배울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70년대 중등 교육 받은 사람들 이후에나 좀 배울 수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이런 혐한 의식을 극복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을 쓰자면 학교 교육은 그렇게 변해갔는데 가정 교육은 잘 안 변했어요. 오랫동안. 가정에서는 오랫동안 잘 안 변했고 또 일부에서는 그런 학교 교육을 안 받은 어른 윗세대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혐한 의식을 자식들한테 불어넣어주면서 일본을 닮자 일본인들에게 배우자는 얘기들을 오랫동안 해왔죠. 이거도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서구에서 했던 그 건물을 보여주면서 너희는 이런 거 못 짓지 우리는 기술이 있어서 이런 걸 지었다라고 해서 당시 일본에서도 없었던 그 동양 최대의 화강암 건물이었던 조선청도부 건물도 만들고 그리고 또 뭐 한국은행 서울시청 등등 경성역 같은 큰 건물 정치를 한 게 맞나요? 그건 이제 공간 정치, 제국주의 공간 정치는 어디에서나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죠. 나타나는 현상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좀 선택이었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선택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프랑스인들은 베트남에서 프랑스식 건물을 지어요. 그렇죠. 영국인들은 인도에다가 영국식 건물을 지었죠. 네. 근데 일본인들이 조선에다가 일본식 건물을 지으려고 했더니 하면 이게 목조 건축 문화에서는 목조 건축은 그렇게 크게 높게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본인들이 조선 땅에다가 일본식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영국식이나 프랑스식이나 독일식 같은 절충식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완전 거예요. 일본식으로 그렇죠. 볼 수 없죠.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인 내에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나오는 것이고 일종의 좀 헤게모니 경쟁이 벌어지긴 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이 많은 경우 그러니까 특히 독립운동가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본보다 못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었던 거죠. 혐한 의식에 안 빠져드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들은 일본과 우리의 차이는 서구 문물을 받아들인 속도, 시간의 차이 있을 뿐이지 네. 민족성 자체에서 무슨 우열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지은 그런 건물들은 일본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건물이 되지를 못하고 궁극적으로는 서구 문물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건물처럼 아이러니컬하게도. 예, 그렇게 돼버린 거죠. 유현숙님께서 박정희만 대통령인 줄 알았던 우리 아버지 세대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일본 군국주의물이 든 언어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산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 국민들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은데요. 정치권에는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어요. 이건 뭐 나중에 우리 썬킴 선생께서 현대사 쭉 좀 그 리뷰를 하시면 네. 아실 수 있겠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네. 나중에 하셔야죠. 결국은 괜찮아요. 우리가 하셔야지. 해방 직후 상황에서 네. 이 식민지 의식. 사실 우리 식민지 잔재라고 부르는 것의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식민지 잔재의 핵심이 바로 우리 안에 혐한 의식이에요. 네. 우리 스스로가 못나서 식민지화됐고 우리 네. 스스로가 못나서 학대받았고 우리 우리는 스스로 안 된다. 못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나서 학교 폭력을 당했고 뭐 이런 우리가 거죠. 못나서 돈을 빼앗겼고 그래서 이걸 극복하려면 배워야 된다 오히려 일본에게. 전형적인 사회 진화 논리네요. 그렇죠. 그렇게 네. 이제 이광수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승을 미워하면 배울 수가 없다.
아니 그 일본을 이광수가 이제 그 이 뼈 살, 피까지 다 일본인이 되자. 그렇죠. 라고 한 것이 어차피 우리가 조선인으로 나오면 끝까지 2등 시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우리가 일본인이 돼버리자. 1등 시민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한 얘기가 네. 선생을 미워하면 학생이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이른바 우리를 괴롭히는 학교 폭력 일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스승으로 이제 생각한 거죠. 친일파 할 때 그 친이 부친 양친 할 때 그렇죠. 그 부모 친자라고. 일본은 부모다. 아이고. 부모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에서 친일 의식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었고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그런 의식 자체의 청사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이제 징계하고 이런 일들이 필요했었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의식이 우리 사회의 주류 의식으로 남았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의 그런 의식들이 하나의 상식처럼 오랫동안 자리 잡고 또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강경희님께서 오 썬킴 교수님 애국미남 프린스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굳이 또 영어로 써주셨네요. 네. 프린스라고. 네. 4200님 전우영 선생님 존경합니다. 자주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금요일마다 애국미남단 운영해 보겠습니다. 힘 닿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요것 우리 안에 혐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부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역대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에 갔을 때 수많은 사건들을 일으키고 왔습니다. 네. 옛날 선생님을 찾았는데 뭐 기생집에 갔다 그런 얘기도 있고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다른 정상이 일본에 갔을 때도 많은 역사와 이야기들을 남겼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 일본 갔던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거 한번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72년도에 이제 중일 수교를 했을 때 네. 중국 측 그 저우언라이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게 쿨하게 배상금을 안 줘도 된다. 네. 왜 우리는 그만큼의 그 덕치를 못하냐.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리면은 네.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릅니까? 일단은 중일 전쟁 전쟁 당사자였고 네.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1969년도에 이제 닉슨 독트린이라고 하면서 당시 이제 닉슨 대통령이 동아시아 국가들은 각자 도생하세요. 네. 우리는 발 빼겠습니다. 네. 하면서 이제 중국과 수교를 해버리죠. 여기에 이제 일본이 멘붕이 와버려요. 예. 그러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손잡아 버리면 우리는 그냥 붕 떠버리네 하면서 그래서 먼저 일본이 중국에게 손을 내밉니다. 네. 우리랑도 수교하자. 예. 그랬더니 이제 중국이 약간 갑의 위치였었죠. 이 대만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만이 타이페이는요. 여기가 대만인지 일본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완전 제2의 일본이에요. 일본을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대만? 왜냐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94년부터 식민지였고 네? 일본 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고. 근데 식민지배를 받았는데 그렇게 좋아합니까? 거의 이제 거의 제2의 일본이 된 거죠. 자존심이 없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초밥을 일본 가서 먹는 것보다 타이페이에서 먹는 게 더 맛있다. 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2의 일본이었는데 네. 뭐 하나의 중국 원 차이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중국이 저우언라이가 튕긴 거예요. 예. 배상금 안 줘도 좋다. 너 일본 우리 중국과 수교 원하냐? 대만과 국교 끊어라. 예. 바로 끊고 수교가 됩니다. 맥락이 달라요, 이건요. 그렇군요. 역사에 또 그런 또 중국 전문가입니다. 제가 또 중국 전문가예요? 미국 전문가 아니고 중국 전문가입니다. 네. 아까 좀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를 하셨는데 네. 박정희는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렇습니까?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으로 갔었고. 그래. 대통령이 오르기 전에. 예, 뭐 나고모 신이치 같은 전 만주군관학교 교장이 예. 제자를 만났다라고 해서 뭐 큰절을 했다고도 하고. 네, 일본 노래를 불렀다고도 하죠. 박정희가 대통령 되기 직전에 일본에서 특사가 오면서 자기 아들 만나러 가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굴욕적이었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우리 최초의 한일 정상회담은 전두환 때 이루어져요. 그렇습니다. 전두환이 이제 일본에 가서 한일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때도 일본 교과서 왜곡 파동이 있었고 그때 이제 국내에서 교과서 왜곡에 대한 항의가 빗발쳤는데 그때 전두환 정권이 내세운 이야기가 일본을 가야 되니까 반일을 하지 말고 그 길 하자 이런 논의였거든요. 예. 일본에 뭐 책임을 묻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본 천황이 처음으로
처음으로 반성의 뜻을 표시했고 일본 수상도 사과의 뜻을 표명했고 또 40억 달러의 경영 자금도 지원하고 하는 등의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동안 일본이 주장해왔던 것들을 다 들어줬는데 그게 뭐 이 이념을 떠나가지고 외교의 기본은 기브앤테이크거든요. 그렇죠. 기브앤테이크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갔다 와서 마치 이제 참모들이 이제 측근들이 한 얘기가 우리가 먼저 대승적으로 선제적으로 다 이렇게 퍼주면 일본이 알아서 채워줄 거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어떤 얘기가 들어오냐면 이게 바로 이제 혐한이었어요. 아까 지금 이광수 얘기하셨는데 이광수가 뼈와 피와 살까지 전부 일본인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전제가 뭐였냐면 그 태평양 전쟁 좀 앞두고서부터 이런 뭐 한국 식민화 정책 또는 내선일제 정책 이름도 못 바꾸게 하고 우리 말도 못 쓰게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됐잖아요. 네. 아니 이렇게 우리한테 이름도 바꾸라고 그러고 우리 말도 못 쓰게 하면서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뭐냐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한국 사람들이 하죠. 예. 그럴 때 이 친일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먼저 황국 신민의 의무를 다하고 나면 해줄 것이다. 일본 천황께서 알아서 해줄 것이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혐한의식이었어요. 아이고. 우리가 모자라니까 우리가 먼저 그들한테 잘 보이고 나면 잘 보이면 해줄 거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예. 일본인들의 마음을 열었다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 해주고 나면 네. 알아서 일본이 그다음 후속 조치를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때 안 해줬잖아요. 안 해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제 한국이 더 사과해야 한다고 하는 요구가 추가로 더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때도 그랬죠. 그렇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랬다. 목숨 버려라라는 얘기, 목숨까지 다 버리게 해놓고도 아무것도 안 해줬단 말이에요. 아니 역사에서 내가 이렇게 다 주면 이 사랑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남녀 문제가 아니라 역사에서. 남녀 문제에서 그러면 사고 생겨요. 남녀에서도 다 주면 안 돼요. 무슨 바오밥 나무예요? 남녀에도 다 주면 안 됩니까? 아니 무조건 선제적으로 다 주면 안 되죠. 그렇습니까? 연애 전문가 손김 교수님. 밀당도 있고 해야죠. 아름다운 구속이 아니라 그냥 구속이에요. 구속이에요? 네. 아니 주면 그대에게 모두 드리면 뭔가 해주겠지. 그런 거 없습니까? 이장희 선생님이 그래서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역사 속에서 그런 거 없습니까? 통 크게 내주고 통 크게 받는다 그런 거 없어요? 빅딜 뭐. 빅딜. 딜은 사전에 합의해서 하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걸 다 줬다가 뒤통수 맞은 케이스가 네. 이번에 또 윈스턴 처칠의 또 그런 언급이 됐더라고요. 네. 뭐냐면은 이제 과거와 미래가 싸우면은 결국 미래가 진다. 네. 이거에 또 그 맥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맥락입니까? 알고 싶으세요? 네. 진짜로? 진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시 이제 그 1934년에 제3제국이 건설되고 이제 그 히틀러가 점점 이제 그 대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세력을 넓혀갑니다. 네, 세력을 넓혀가요. 근데 영국과 프랑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 왜냐하면 1차 대전 때 영국과 프랑스도 승전국이었지만 벌써 거기도 석기 시대로 돌아간 상태예요. 너무 힘을 많이 뺐거든요. 뺏겼어. 근데 차근차근 이 독일 같은 경우는 베르사유 조약을 어기면서까지 군수를 점점 늘리고 있었어요. 네. 이거 막아야 된다. 네. 근데 마지노선이 어디였냐면 그 지금의 체코의 주데텐란트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네. 그 독일어를 쓰는 지역인데 여기를 히틀러가 점령을 해버렸네. 네. 이게 마지노선이다. 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가서 히틀러와 담판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드시라고 네. 주데텐란트까지만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놔두라고 네. 히틀러도 알겠다고 해서 평화협정에 사인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유화정책, 어피스먼스 정책이라고 하죠. 네. 그때 이제 체인블런 영국 총리가 네. 런던에 도착해서 히틀러의 사인을 받은 그 평화협정을 흔들면서 자랑을 해요. 나 히틀러한테 이 평화협정 약속을 받고 왔다. 전쟁 없어. 네, 걱정 마. 그게 1938년도거든요. 네. 웬걸 1939년도에 바로 전쟁을 일으키네 히틀러가요. 그리고 점점 유럽 각국을 꿇고 먹기 시작해요. 예. 국내 여론이 들고 있는 거예요. 영국에서요. 네. 체인블린 처벌하라고. 네. 이 모든 게 체인블린의 그런 오판 때문이다. 네. 이미 전쟁 중이에요. 예. 여기에서 했던 처칠의 발언이 그거예요. 지금 당장 독일과 싸우고 있는데 체인블린 지금 처벌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네. 일단 현재가 더 중요하다. 이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맥락이 아예 다르네요. 역사적으로 지금 비유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요. 그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노회찬 전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외계인이 침공하면 그때는 일본이랑도 협력을 해야 된다. 네. 똑같은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국내에서 싸울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였던 건데 지금 우리는
일본과의 외교 관계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엉뚱한 예를 든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다 퍼주고 나니까 우리가 다음 카드가 없어요. 지금 우리 한일 간의 외교 현안이 되어 있는 것들이 뭐겠어요. 첫째, 아시다시피 저 얘기했느냐 안 했느냐 하지만 독도 문제가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일본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당장 독도 내 나라는 아니더라도 독도 해상 인근 해상에서 일본 해상 자위대 자유롭게 훈련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네, 분쟁 지역으로 만들지 말자. 그리고 공동 수역으로 같이 거기서 이용하자 이런 얘기를. 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라든가 후쿠시마산 용수산물 그 수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라든가 지금 우리가 계속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남아 있을 뿐이지. 결코 이거는 합의할 수 없는 가치잖아요. 게다가 우리가 일본에다가 사실은 받을 것만 있는데 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줄 생각이 당연히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받아냈다고 하는 반도체 소부장 수출 규제 해제. 이미 우리 자립화했잖아요. 예. 그건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 그렇죠. 지소미아가 우리에게 유리해요. 일본에게 유리해요. 거의 대부분 우리 그 정보를 주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상황입니다. 우리가 더 주는 걸 마치 받아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외교 정책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좀 주고받는 그런 외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일이고 게다가 이제 굴욕적이죠. 네. 우리는 그야말로 혐한 의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우리가 못났다고 하는 것이 없으면 그걸 먼저 전제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유수님께서 조선이 무능하다고 해도 일본의 침략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문을 열어놓았다고 해도 도둑질입니다. 아닙니까? 범죄입니다. 도둑은 탓하지 않고 문 열어놓은 사람만 탓하는 겁니까?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 혐한 여기에서 조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그런데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우리 대통령이 일본의 문을 열기 위해서 알겠어요. 일본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알겠어요. 일본 언론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알겠어요. 노력하는데 왜 우리 국민한테는 설명하고 설득하고 노력하지도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정치적 발목 잡기 하지 마라. 과거에 갇혀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자국 국민부터 설득을 시켜야죠. 순서가. 예. 굉장히 오래됐어요. 사실은. 이게요? 예. 이런 문제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였어요. 울산의격 체결할 때. 네. 대신들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대신들 앞에서 이제 동의해라 그래서 한교사리 빼고 나머지 다 동의했고 고종은 끝까지 거부하다가 이제 빠져나가고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때 고종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조선 대한제국의 좀 책임 부분이 좀 있죠.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널리 백성들의 뜻을 물어서 결정할 일이지 나 혼자 결정할 수 없다. 그랬더니 이제 이토가 그랬다고 그럽니다. 귀국은 전제군주국이니까 귀국 당신 혼자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후에 이른바 우리가 친일 매국노라고 불렸던 을사오적이니 정민실적이니 이런 사람들. 친일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일본에 상세히 보고하고 자국민들한테 보고를 안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일관된 좀 행동 양식이었죠. 그래요? 당연히 그렇죠.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게 혐한이에요. 네. 자기 민족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일본인에게는 아주 성실하고 잘 대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충실하고 이런 행위들이 한국의 이른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고위 관료들 또 귀족들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의 내면화된 체질화된 거죠. 그때 언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언론도 당연하죠. 언론도 이제 특히 요즘하고는 달라서 그때는 완전히 통제하의 언론이니까. 예컨대 민족지라고 당시 불렸던 1920년대에 이제 창간되었던 동아조선 같은 데는 늘 검열 때문에 지워졌었고요. 총독부 기관지였던 경성일보나 매일신보는 바로 총독부 얘기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리지 않을 것은 한국인들에게는 알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관동대 지진 같은 경우 그 관동대학살 같은 경우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그게 참 저는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은 이게 사람이 한번 집단 세뇌가 돼버리면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그 관동대 지진 때 이 수많은 조선인들을 고주센 해봐라 발음 못하면 죽창으로 찔렀던 그게 물론 자경단이 했다고는 하지만 정말 평범한 옆집 아저씨가 죽창을 들고 찔렀다는 것은 이게 세뇌가 되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괴문 탄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집단 혐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나 관동대지진 때의 일본인들의 조선인 학살이라는 게 전부 민족 혐오에서 이민족 혐오에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혐오라고 부르는 건 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제가 지금 우리 안에 혐한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제목이 정해졌습니다만 우리는 반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 정치인들은. 네. 근데 일본인들은 혐한을 한단 말이에요. 반한이 아니에요. 네. 이 반일과 혐한의 등급 차이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혐한은 자기보다 얕잡아 보는 의식이에요. 네. 저질이다. 네. 징그럽다. 우리가 뭔가 혐오감 든다 그러면은 뱀 뭐 이런 거 보면 혐오감 들듯이 두꺼비 이런 거 보면은 인격적으로 대하지 그러니까 않는 거죠. 자기보다 낫다고 보는 것이 네. 우리가 반일이나 혹은 뭐 예전에 반미나 이런 거 얘기할 때 반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일 때 반항하는 거거든요. 네. 반대 반항하는 것은 이제 일본은 우리가 얕잡아 보진 않는 거예요. 네. 반면에 일본인들은 이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했기 때문에 얕잡아 보는 의식이 있고 그 얕잡아 보는 의식은 어떤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냐면 죽여도 괜찮다는 행동.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개돼지 취급할 수가 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관동대 학살 때 이제 어떤 이제 일본 소년의 일기가 나중에 발견됐어요. 지금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웃집에 친절한 아저씨가 우물가에서 대나무를 짓고 있는데 거기 피가 묻어 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소를 잡았나 그랬더니 조센징을 잡았다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 이런 이제 일기를 어린 소년이 쓴 일기가 이제 공개됐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혐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민족에 대한 혐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반인륜적 범죄로 이어져요. 그래서 한국인들의 반일이라고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인에 대한 테러로 나타나지는 않는데 네. 일본 시내에서는 도쿄 시내나 이런 데서는 그 혐한하는 사람들이 한국인 만나면 테러해요. 이 과연 무엇이 더 문제인가? 우리가 여기에 균형을 잡아야 되고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게 뭐 일본 시민들이 하는 일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갔으면 적어도 그런 혐한에 대해서는 좀 서로 각성하고 우리 뭐 우리가 반일하지 말자는 얘기는 하더라도 네.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어져 온 일본의 혐오, 우리에 대한 혐오에 대해서 한마디도 바로잡지 않고 수십 번 사과했다. 이걸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래로 나아가자. 이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역사에서 배우겠습니다. 과거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배워서 미래로 나가겠습니다. 애국 미남단 전우용 썬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